최근에 서해 바다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서해 바다에 한 괴담이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북한에서요, 일명 핵폐수 방류 의혹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이제 많은 뉴스들이 이 의혹을 다루고 있는데 자,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황해북도 평산엔 북한의 우라늄 공장이 있는데요. 최근 여기에서 핵 오염수를 무단 방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웬일이야. 아, 요거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해수가 나왔다. 와. 바닥이야 바닥. 모래사진 거의 달랑말랑. 뭐야? 계속 0.8 넘어. 0.9? 뭐야? 자, 평소에 8배 높다라는 얘기까지도 막 합니다. 아, 이상무. 다행이다. 네,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게 당장 우리 어민들 후쿠시마 때 피해봤던 어민들은 또 맞아요. 가지고 있네. 설렁할 일이죠. 근데 저 가능한 네. 얘기다. 자, 우리가 그 후쿠시마 때 또 얼마나 많은 뭐 우려와 어민들이 피해를 또 얼마나 봤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 심정이 설렁할 얘기. 그렇죠. 방금 이 MC께서 언급하신 것도 결국은 괴담이었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사실은 정제된 오염수죠. 그래서 그걸 바다에 방류한 거고 국제사회가 과학적으로 실시간으로 이 계측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포스트마다 다 관측을 하는데도 안 나와요. 과학적으로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때 얼마나 많은 괴담 때문에 결국은 피해본 게 우리 국민들이에요. 맞아. 많은 어민들은. 맞아요. 그리고 수산물 시장, 상인들 다 피해봤죠. 네. 이번엔 근데 발원지가 북한이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북한의 핵폐수 방류 의혹도 사실 무근입니다. 우리에겐 다행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괴담이 퍼졌는지, 의혹이 제기됐는지 하나씩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북한의 황해북도 평산에 핵시설이 있느냐? 이건 팩트예요. 황해북도 평산에는요, 네. 북한의 우라늄 이 정년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핵 물질을 만들기 위한 재료, 옐로 케이크라고 하잖아요. 이 옐로 케이크, 핵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로 만드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 핵 시설의 핵심 시설은 맞아요. 자, 그런데 북한 전문 매체에서 이 우라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핵 폐수를 북한이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 어허. 같다라는 의혹과 함께 위성사진을 공개한 거예요. 위성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침전지에서 흘러나온 이 침출수가 파랗게 지하 배수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90m 정도죠. 배수로를 따라서 방류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배수로 인근에서 녹조 현상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슬러지, 그러니까 찌꺼기죠. 네. 찌꺼기가 쌓인 흔적도 발견됐다라는 의혹을 이렇게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원래 폐수를 저 침전지에 가둬두고 저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정제를 거친 다음에 방류를 했는데 저 침전지, 저수지 용량이 꽉 차서 이 방사능 물질이 다 넘쳐서 북한이 방류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으로 연결된 거예요. 네. 문제는 저 강이 예성강인데 예성강의 한강 하류를 통해서 우리 서해 바다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의혹대로라면 우리 서해 바다가 북한이 방류한 방사성 물질 때문에 오염이 된 것 아니냐라는 네. 의혹까지 연결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이만갑에서 이 논란 이제는 좀 종식을 시켜야겠다 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 초초초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회계학과 강건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에도
핵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핵의학입니다, 말 그대로. 아, 이런 의학 처음 있는 줄 들어본다. 몰랐어요. 핵을 몸에다가 이렇게 쏘여서. 아니요, 쏘이는 거는 밖에서 쏘는 게 아니고 저는 핵물질을 주사를 하거나 먹이거나 먹여요? 대박. 직접 몸에 투여하는 약물로 치료하는 겁니다. 핵 물질을 주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요. 먹을 수. 예, 뭐 방사능 요드라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뭐 체르노빌에서 확 쏟아져 나왔던 거를 여름 캡슐 약으로 쓰죠. 그 약을 딱 쓰면 갑상선으로 가요. 우와, 대박. 그래서 갑상선암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예. 치료할 수 있는 예. 알약이요. 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오늘 나오신 이유는 핵이라는 게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쓰일 수 있지만 잘못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지금 방류했다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과연 우리가 유해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거를 오늘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 이제 가까이서 이제 방사능을 이제 다루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논란에도 조금 관심을 좀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럼요. 주변에도 뭐 이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궁금해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하게 됐죠. 뉴스도 보게 되고. 예, 어떻습니까? 사실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물에도 사실 우라늄이 있습니다. 특히 바닷물이나 이런 데는 다 우라늄들이 보통 1리터에 뭐 한 1에서 8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아주 미량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예, 이제 제시된 근거가 평산 그 우라늄 정년이라는 게 이제 원광을 캐잖아요. 우라늄 대부분은 그냥 일반 광석이죠. 네. 그러면 걔를 추출해내고 남은 쓰레기들을 그쪽에다가 다 버리게 되죠. 그러면 거기는 우라늄이 캐낸 것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요. 예. 이번처럼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면 강물에 이제 섞이게 되고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바다까지 갈 텐데 그 과정에서 희석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 사진을 보면요, 그 하류 쪽에 가가지고 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꽤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대략 한 100만 톤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호수인데. 만약에 1톤 정도 되는 양이 방류가 되면 한 100만 배 정도 희석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1000배 정도 높아봐야 자연 방사선보다도 자연에 있는 우라늄보다 더 낮아져 버려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다 내려와 가지고는 거의 뭐 일상적으로 있는 바닷속에 있는 우라늄에 비하면 별로 높지 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라늄 정년이라는 거하고 우라늄 농축이라는 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사람들 구별 못하잖아요. 일단 우라늄만 보통 아이고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라늄 정년이라는 것은 원광에 속해 있는 우라늄을 뽑아내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우라늄 농축이라는 건 정말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 정년에서는 그런 식 고농도의 우라늄이 나오질 않아요. 애초에 그렇습니다. 나오질 않고, 이게 이제 우라늄 농축 단계에서 나오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슬쩍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마구마구 이제 퍼져 나가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일단 공포에 질리니까 그냥 퍼나르기 바쁘거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체크를 해봤자 저건 또 음모야 또 이렇게 나가면서 안 믿고, 그럼 나중에는 문제는 뭐냐면 사실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낼 때도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이 또 구라야? 안 믿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성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퍼지고 있는 영상들을 보면요, 실제로 방사능 수치를 자기들이 측정을 합니다. 가서 이런 측정한 이제 영상까지 올리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논란이 이제 불이 붙게 되는 건데, 초초 전문가인 교수님에게 어떻게 보셨는지 그 영상들을. 예, 그 사실 0.87이라는 아까 그 수치가 있었어요. 예, 그거 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서 체크합니다. 여기서 측정하면 여기 방사능도 나와요. 여기서 당연히 우리 주변에 방사능 다 있으니까 따다다닥 하는 소리 다 납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방에 놔두면 0.3인데 그 저희가 화강암하고 대리석이 벽에다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거기 갖다 대니까 0.5 이렇게 넘어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우라늄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디든 갖다 대면요, 돌에 화강암이 많은데 대면 나옵니다. 이거 나오는 걸 이렇게 즐거워하실 수가 있나? 그리고 저 수치가 엄청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봐도를 한 셈이잖아요. 근데 저거를 서울 지역 같으면 0.3 정도 나와요.
화강암이 많은 지역에 이제 설악산이나 영동 이런 데 지역 가면 걔가 0.5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거는 지금 서해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이게 의미가 있는 수치인지 먼저 아닌지. 거기도 다 그러니까 광석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벌도 만들고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데 방사능이 일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일본이나 그다음에 제주도 같이 현무암이 많은 그러니까 화강암이 없으면 우라늄 함량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후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여러 곳에서 조사를 했고 아니다. 뭐 이렇게 위험 수준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련소 폐수가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맞아요. 만약에 핵농축 시설 뭐 이런 거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그러니까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거 뭐 서해 쪽 이거- 라인을 따라서 그 핵시설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유출되는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유력하게 전망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북한 핵실험의 어떤 상징이라고 불리는 이제 풍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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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화북 북부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처음으로 풍계리 본 거는 10대 때였어요. 네. 아빠가 뭐 영화를 촬영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때가 한 78년도 네. 됐었나? 1978년도 정도. 14살. 그때 한번 따라갔었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엄청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가 가니까 그냥 숲이 울창한 곳에 막 폭포수 팡팡 떨어지고 물이 도란도란 흘러가는데 바위돌들이 물에 씻겨서 하얗게 동글동글하게 그냥 쫙 있고 물소리가 돌돌돌. 와 진짜 아름다운 그런 그렇게 곳을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핵실험장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지금 곳이 말만 들으면 거의 금강산인데 지금. 금강산도 좀 가봤거든요. 예, 아니에요. 풍계리가 제일 아름다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강산보다도. 예. 풍계리. 함경북도의 그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아마 풍계리 하게 되면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50년 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풍계리가 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하도 핵실험하다 보니까 풍계리에서 그 언론에서 계속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풍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아름다웠으면 제가 탈북하기 전에 꼭 한번 들리고 왔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회사도 그만두고 남편한테 가서 조금 오래 있기도 하고 하면서 대단하십니다. 지냈어요. 내 기억에는 1985년부터인가부터 풍계리가 조금씩 변하는 것이 보였어요. 정병국이었었는데 조선인민 경비대로 바꾸면서 위수구역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위수구역이라고 해서 일반 주민들은 못 들어가는 지역으로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무기를 실은 차들이 제떡역을 지나가는 거 자주 봤어요. 버사포 부대도 지나가고 뭐 땅굴 실은 곳 지나가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게 됐죠. 예. 아니 근데 이러면 주민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돼. 12만 명 정도 산다고 그랬는데 뭔가 있다. 이건 얘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소문이 돌아가는 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럴 수 있네. 그래서 미사일이 뭐지? 막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비밀리에 공간하지만 결국 어디선가 정보는 셀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핵시설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고 미사일이다 라고 해서 뭔가 짓긴 짓는데 핵은 아니고 이제 다른 기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거짓 정보를 흘린 것 같은데 굳이 이 지역을 콕 집어서 이제 핵실험을 하는 공간으로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이제 화강암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폭발을 하더라도 별로 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산에 이렇게 험악한 산지이기 때문에 시큐리티, 결국 방호 면에서는 외국에서 뭐 폭격을 한다 이런 데서도 여전히 안전해야 되고 숨겨진 지역이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는 인구가 거기가 그래도 좀 적으니까 인구를 좀 뺄 수도 있고. 전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 풍계리를 김일성이 이미 5, 60년대 때 여기다가 핵시설장을 만들기 위해서 결정을 했다. 낙점을 했다. 김일성이 느꼈던 건 뭐냐면은 중공군이 파병을 해준 것도 우리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군이 38선 위로 넘어오는 거를 못 견뎌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파병한 거다, 이 중공군을요. 그래서 믿을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다가? 그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첩첩산중 안에 또 화강암 지대가 있는 거 아잖아요. 여기다가 만들자라고 이제 그 풍계리를 낙점을 해요. 1970년대 이후에 유리 젤리코프 박사 등등등 러시아 구소련이죠. 구소련에서 이미 이제 그 북한에게 호의적인 핵 물리학자들을 이제 북한으로 초대해가지고 풍계리에서 이제 그 핵실험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 이건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핵 기술이 와르르 쏟아져 들어온 건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구소련의 붕괴 1991년이었거든요. 구소련도 문제였지만 구소련의 또 위성국가였던 우크라이나에서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던 그 핵 기술자와 핵 관련 회사들이 나라도 없는데 돈을 누가 주냐? 에라이 모르겠다. 북한에 팔까? 해가지고 그때 대규모로 기술들이 다 북한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북한 ICBM은 거의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 ICBM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 거기서 본 적도 있어요. 기술자들인지 뭐 연구가들인지 모르겠는데 땅을 탐사하고 막 지질 연구소, 지질 탐사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거기를 와서 돌아보는데 러시아 사람들이니까 외국 사람들이 같이 드문드문 섞여 있는데 여기가 뭐한데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그렇지. 북한에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닐 리가 없잖아요. 시골에. 근데 사실 탈북민들이 풍계리 잘 몰랐다가 한국에 와서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 평양냉면도 여기 와서 처음 먹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도 평양냉면 전제는 알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풍계리 전제를 모릅니다. 그래. 거기 접근을 못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맞아. 좀 이제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어떻게 남편분이 이제 핵시설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결혼도 반대하시고 막 이렇게 안 된다, 뭐 위험할 수 있다,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혼 생활은 좀 괜찮으셨나요? 결혼 생각 뭐 그런 대로 뭐 행복하게 처음에 살았죠. 살고. 매일매일 나와요, 남편이? 아니 매일매일 못 나오죠. 매일매일 못 나오지만 그런 대로 또 아기도 태어나고 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나는 그 산골이 못 있겠더라고. 그렇지. 평양 사람이 혼자지. 그다음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평양에 나왔는데 평양으로 전보가 왔어요. 애 아빠가 아프다고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차편을 만들어줘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갔어요. 네. 가니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짜서 만든 그런 집 같은 그런 병원인데 가보니까 애 아빠가 아프다고 누웠는데 간이 많이 손상됐다고 말하고 이제 옆에도 한 사람이 한 칸씩 이렇게 있는데 소변도 못 가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았고 입었다 벗으면 비닐 뭐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뭐 피부도 좀 벗겨진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이게 심각하고 무섭지 않냐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뭐 평상시 생활 괜찮을 것 같다 치료받으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별로 오래 못 사셨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남편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금 평강 씨 마음은 오죽이나 지금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근데 핵실험장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전혀 몰랐던 겁니까? 남편이 핵실험 같은 거에 관련된 일을 했다 이런 거를? 그런 이야기는 안 했고요. 남편이 조금 좀 깨신 분이라서 외국의 소식을 많이 듣고 계셨어요. 남편이 이제 그 라디오를
그 산골에서 자기가 자체로 조립해가지고 주파수를 맞춰서 외국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 나보고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었는데 KBS 방송을 들었는데 남자분이 둘이 이렇게 토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핵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방송에 계속 우리한테 강연을 하는 건 뭐라 하면은 북한에 있지도 않은 핵을 가지고 남조선 계례도단과 뭐 이 미국은 북한에 있지도 않은 핵을 핵사찰을 하겠다고 계속 고집한다. 뭐 네, 이런 네. 그 강연을 계속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핵이 없는데 왜 핵이 있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때 우리 핵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툭. 또 남편물이 툭. 나는 놀라서 무슨 소리야 나 이분이 아프더니 조금 잘못됐나 그냥 그랬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그 당시에 관영 조선중앙통신으로도 보도를 했고 또 외무성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바로 풍계리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풍계리가 나오면서 지진이 거기서 처음에는 감지가 됐고요. 인공 지진파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 추산을 해보고 북한에서 발표 나오니까 핵실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고요. 사실 이 핵실험이 지금은 우리가 6차례나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또 북한 핵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다 보니까 그냥 핵이 있구나 이러지만 이때 1차 핵실험 때의 충격은 정말 말도 못했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로 할 거라는 거 별로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북한이 결국은 핵과 관련한 레드라인을 넘어갔고 그 뒤로 우리는 비핵화 정책을 지금까지 이제 이어올 수밖에 없었고 북한 주민들도 결국은 이제 핵 실험 소식을 들으면서 풍계리라는 데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니라고 없다고 계속 그랬는데 실험했는데도 제대로 된 실험은 아니었다고 또. 네. 근데 맞아요. 근데 사실 1차 핵실험은 완벽히 성공한 핵실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차 핵실험 직후까지도 사실은 국제사회가 마음 먹고 북한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거나 또 다른 수단을 했으면 북한 핵시계를 뒤로 돌릴 수 있는 여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1차 핵실험이 100% 완벽한 핵 성공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각 나라에서 관측을 해봤는데 핵실험과 반드시 수반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공 지진이에요. 왜냐면 이제 지하 핵시설에서 핵물질을 폭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파가 일종의 어떤 지진 현상처럼 관측이 되는 거죠. 주변 국가들에서 1차 핵실험 당시에 이제 지진 강도를 측정했는데 한 3.5 진도의 지진이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이제 중국 등에게 4킬로톤 분량의 핵폭발을 할 거다라고 예고를 해줬어요. 그런데 실제 1차 핵실험에서 폭발된 양은 1킬로톤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래 계획했던 것의 4분의 1, 25%밖에 핵폭발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핵분열이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핵물질이 다 소모되지 않았고 불완전하게 그 지하에 핵물질이 남아있다면 완벽하게 북한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게 지하수나 토양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핵물질이 누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사회가 불안한 마음으로 그때 1차 핵실험을 봤던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 1차 핵시험 당시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놀란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근데 앞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상 북한 주민들은 뭐 별다른 어떤 반응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한국에 오니까 뭐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하는데 이게 1차, 2차 이렇게 따지기는 어려운 핵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계속 무엇인가 계속 발파를 했어요. 땅굴을 파괴해서 발파를 했던 무슨 연습을 했던지 간에 계속 발파를 했어요. 아침 새벽인데 이렇게 무엇인가 창문에 탁 맞고 떨어지는 거야. 검은 물체들이.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문 열고 나가니까 뭐냐면 이게 새들이 맞고 탁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날아가다가 스르륵 새들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저 날아가던 새들이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진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막 배디지 막 이렇게 죽어가. 그래서 이거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물에 그
풍계리 맑은 물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에 산천어가 많았거든. 근데 산천어가 확 막 배 뒤집고 다 떠올랐어. 산천어가.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무지하냐면 그 반디를 너도나도 만드는 거야. 이게 그 바구니 잡는 거 있잖아요. 뜨는 거. 그 거기 뜨니까 배고팠잖아요. 당시에 못 먹고 힘들고 하니까. 그거를 다 떠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먹는 사람 진짜 막 좋아라고 어떤 그런 네. 생각도 나고. 정말 듣고도 믿지 못할 얘기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평강시만 겪은 게 아니라 탈북하신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나온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문이 돌았겠습니까? 뭐 속칭 귀신병이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자, 이만갑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나서부터 길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 56년간 길주에서 살았어요. 1961년도 태어나서부터 2011년도까지 그러니까 신설 한 50살까지는 거기서 정착했지. 남대천에서 내려오는 해산에서 양강도에서 내려온 물이 그 풍계리를 걸쳐 내려오거든. 그 남대천이 물이 엄청 맑고 좋아요. 우리 길주군 시민들이 상수도 문제를 거기 그 물에 지금도 먹고 있는데 거기서 산천어를 잡아서 바로 제품을 올려갔어요. 산천어가 없어지고 그렇게 흔하던 송이가 그 풍계리 쪽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풍계리 다음 역전이 그 사도라는 역전이 있어요. 뱀 사자에다가 그 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곳을 사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지금에 생각할 때 핵실험 한다면은 뱀을 보자도 보지 못할 정도로 없어졌단 말입니다. 주변에서 이름 모르게 그 아프거나 그런 현상들은 좀 겪어봤습니다. 제 나이 또래들은 현재까지 목숨을 연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위암이요, 폐암이요, 무슨 간암이요, 치장암이요 이런 걸로 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지. 어머나. 길주군 병원에서는 진단도 못 내리고 도병원에 가도 진단 못 받고 중앙병원에 가야만이 암 진단 받는데 말기 돼야만 진단 받거든요. 그래서 두세 달 뭐 있건 다 죽고 그랬어요. 민간요법을 내 그래서 앓는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다가는 그러다가는 속 낫지 않고 하면 이게 귀신뼈에 매다고서 점제들 집에 찾아가서 저무치면 점제들이야 또 돈을 조금 재주고 한무야 무슨 이게 무슨 조상 탈이요 무슨 탈이요 하면서 귀신이 무속에 물러가라 어쩌라 하며 그러고 있죠. 사실은요, 이게 안타까운 게 거기에서 조사관을 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나가서 조사를 했거나 피폭량을 뭐 확인을 했거나 이러지를 못한다는 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테고요. 네. 자, 만약에 핵실험에 의해서 나는 아프다. 이러려면 뭐 이 수치 같은 게 또 있고 그럴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방사능에 의한 그 질병은 굉장히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든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부병이 생겼어요, 치매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지 않고요. 처음에 방사능을 과피폭을 맞은 사례가 가장 대표적 히로시마 이제 나가사키 생존자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보통 과피폭을 받으면 며칠 안에 죽냐 하면 바로 죽지 않아요. 특이하게 한 달에서 한 2달 사이에 돌아가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 아주 제일 약한 데가 골수고요. 그 골수에서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드는데 이미 살아있는 돌아다니는 애들은 안 죽거든요. 근데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이게 새로운 걸로 다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적혈구나 이 혈소판이 확 떨어지면 그때 주로 감염으로 돌아가세요. 뭐 폐렴이나 뭐 뭔가 장염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돌아가시고 방사능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늘어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거의 죽다가 살아나실 정도 4,000 밀리시버트라 그러는데 그 정도면 이제 사람이 절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죽고요. 보통 1,000이 넘어가면 사람이 이제 구역질이 나고 뭐 피곤함 뭐 이런 아주 특이적인 증상들이 나와요. 구토까지 심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한 5% 정도가
암이 늘어납니다. 네. 근데 저기서는 이제 뭐 온갖 암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 한국 사람들이 38%가 암에 걸려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지막에는 끝까지 사시면 38%, 거의 40%가 암이 걸리기 때문에 암이라는 게 워낙 다른 원인이 많아요. 다른 공해물질, 유전적인 원인, 음식, 생활습관, 뭐 술, 담배, 뭐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방사능은 굉장히 많이 맞아야 5%가 생깁니다. 죽을 만큼 맞아야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도 아마 방사능을 그 정도로 맞은 사람이 그럼 과연 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해보면 실험장 안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실험장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많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험장에서 30km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터졌을 때 500m 이내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럼 500m 딱 넘어가는 때부터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거기가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고 3km가 떨어지고 나면요 방사능량이 급속히 줄어들어가지고 주변 방사능에 비해서 약간 정도 더 높은 정도. 그게 3km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터뜨려서 아무런 무방비로 그냥 이렇게 맞았을 때. 근데 얘는 지하에서 실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빠져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10km 내지 30km 떨어졌다 그러면 거의 영향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피폭에 의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방사능에 노출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은 증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명확한 안 증거는. 봤으니까. 다른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암 발생이 증가하는 거예요. 암 발생이 보통 한 70대 정도 가면 원래도 한 38% 생기는데 거기서 과피폭을 받은 사람은 많게는 5%까지도 더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내놓겠죠, 북에서. 그렇죠. 저는 강건욱 교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었어도 만약에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됐는데 제 딸이 거기로 유학을 가겠대요. 풍계리로? 풍계리로. 저 못 보내겠어요. 아무리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지금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오래됐으니까. 오래되지 않았어요. 3, 4일 만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복구 작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폭탄이 터질 때 방사능이 언제 나오냐면요. 1초 이내 다 나와요. 그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거기서 나머지 잔여 있는 것들이 좀 오래 가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몇 달 지나면 사라지고 수십 년 지나는 세슘이나 이런 것들은 양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느껴지는 게 물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안심은 됐지만 이게 핵을 가지고 치료를 하시다 보니까 핵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네요. 그게 느껴져서 난 무서워요. 안 갈래요. 핵을 사랑한 남자. 계속 이렇게 웃으시더라고. 그게 있어. 막 말씀하실 때 빠끔빠끔 웃으시잖아. 아니 근데 나 교수님 만나고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핵이라는 게 잘 사용하면 인류의 정말 생명 도움이 되고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였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건 간단한 거예요. 북한이 투명하게 정말로 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는지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려면 북한이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걸 꽁꽁 싸매고 공개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또한 저는 굉장한 리스크라고 봐요. 같은 지역에서 1차, 2차, 3차, 4차 계속 반복적으로 핵실험을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과연 북한이 완벽하게 방사성 물질이 이 지표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차벽을 과학적으로 설계한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IAEA, 그러니까 원자력 사찰 기구죠. 국제기구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또한 핵 사찰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하게 안전하다 혹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맞아요. 북한은 언론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북한 내부에서도 놓고 보게 되면 기관과 그리고 기관 안에 있는 부서 사이에 서로 칸막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진행되는 내용을 다른 부서가 알 수 없게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소문이 난다거나 해도 이게 빨리 퍼질 수는 없거든요. 더욱이 핵이라는 거는 지금 뭐 핵실험 같은 거는 김정은이 완전히 자기 수건 사업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뭐 중앙당 사람들 물론이고 외무성 사람들도 외교관들도 이걸 철저히 모르게끔
다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 또 박사님의 이제 과학적인 논리적인 어떤 설명도 있으셨는데 사실은 이제 현장이 완벽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땅덩어리가 좁고 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핵실험 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모든 핵 보유국가 봐봐요. 미국도 그렇고 구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모든 핵실험장은 주민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막이라면 여기서 실시가 됩니다. 바다라든가. 남태평양 바다라든지. 맞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핵실험 자체는 주민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네.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2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서 기본적으로 핵실험 한다는 자체가 미친 짓이고 여기가 지금 화강암 지대라고 하지만 2006년도부터 그러니까 6번 핵실험을 했잖아요. 점점 커지고. 화강암이 아무리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안에서 터져버리면 화강암이 녹아요. 쪼개질 수 있네요. 쪼개지는 것뿐만 아니라 녹습니다. 녹은 상태에서 핵 방사능 오염물질을 또 품은 상태에서 굳어버리겠죠. 이걸 6차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깨지고 녹고 품고 깨지고 녹고 품고. 그러니까 이 화강암 지대 밑에도 지하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하수가 흘러가가지고 이 지하수를 먹은 주민은 피폭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인구로 보면 뭐 한 12만 명 있고 또 핵실험장 반경 그 한 40km 안에 108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산악지대 아닙니까? 만탑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남대천 물이 길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해안에 이제 김책하고 화대 사이로 빠져나가는 이런 지역이니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주민의 안전을 우시할 거냐 아니면 핵 개발의 속도라든가 그 능력을 갖는 거를 우선시할 거냐 이런 걸 이제 봐야 되겠죠. 아니 강 교수님 이 정도 되면은 지하수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제로 우리 지하수에 우라늄 함량들이 다 있어요. 전국에 다 측정하면 지역마다 우물 다 파고 수도물 다 조사하면 지역마다 우라늄 함량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안전한 수준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3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리터당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이하는 다 맞춰주고요. 그 그러게요. 대신 그 이하에서는 다양하게 나와요. 그럼 과연 얘가 그거보다 더 넘게 나올 거냐?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쉽게 용해되는 그런 물질은 아니고 잘 그러면서 이제 또 물이 그 안에 또 쉽게 또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 안에 이제 물이 침투하기도 쉽지는 않고 그게 또 다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물이 다시 그걸 다 녹여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지하로 내려가서 다시 그거를 사람이 파먹을 정도로 또 걸러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연 방사선에 우라늄이 어차피 나오는데 그보다도 더 넘게 나오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사회가 워낙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병의 진단 자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치료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돌면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아 이거네라고 연결되면서 거기서 이제 부풀려지면서 이런 괴담 같은 것들이 좀 떠드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지역이 좀 위험하다고 그 중에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지. 어떤 지역이실 것 같으신가요? 궁금하다. 경주 난청 왜냐하면은 역사 기록 보면은 거기서 많이 지진이 났고 그 지금 다보탑 있잖아요. 다보탑도 그것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다시 중건하고 그 지역인 것 같아요. 일본과 제일 가까운 부산? 부산.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평안도 쪽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핵실험한 거 아니에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안도에서 무산으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뭐지 술 취한 것도 아닌데 왜 몸이 흔들려 이런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진중권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그 삼국유산 삼국사기에 보면요 꽤나 큰 지진들이 이 신라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났던 기록들이 꽤나 있습니다. 당시에 인명 피해도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지역은 우리 현재 이제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도 지진이 많은 지역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반도는 제일 많은 곳은 평양 인근입니다. 평양 인근입니다. 평양 아까도 이제 평안도 말씀하셨는데 맞죠. 실제 자연 지진으로 판정된 것들이 발생 횟수로 보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최다입니다. 최다라고요? 평양이 규모는 어떻습니까? 규모는 이제 그렇게 크진 않는데요. 규모가 2점대에서 3점대 사이 정도 되는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근데 지진학적으로 보자면은 작은 지진이라도 발생 횟수가 많아지면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작은 지진이 많다는 게
한편으로 에너지를 점점 조금씩 이제 배출하기 때문에 안전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 그 평양 인근에 핵실험장이 많거든요. 네.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도 앞두고 있는데 큰 규모의 인공 실험을 빵 때렸을 때 이게 우연치 않게 잦았던 지진으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지다가 더 크게 지진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핵실험 이후에 해당 지역에 지진이 많아졌어요. 지진이 많아진 이유는 뭐냐면 핵실험이 너무 강력하니까 집안에 많은 응력을 가하게 되고 그 효과로 이제 잔지진들이 많아지고요. 산사태나 핵실험을 위해서 파놓은 어떤 갱도 같은 것들이 함몰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현상들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반도에 멸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면 또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어머. 일대가 아주 쑥대밭이네요. 저렇게 어렵게 읽어놓은 걸. 자, 그런데 백두산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와. 영화 백두산 보셨나요? 하정우. 네, 하정우 비영원. 이병헌. 뉴스 속보입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 지수 8등급, 최고 등급 규모로. 공화국의 국보를 소개하소. 이것만 넣으면 왠지 나올 것 같지 않아?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뭐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내용이 좀 신빙성이 있는지. 핵으로 뭐. 과학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무모한 일을. 그래요? 그쪽까지는 안 가는구나. 왜요? 왜냐하면 마그마 방내에 정말로 분화에 임박한 상태라고 한다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서는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 영화 내용대로 핵폭탄을 터뜨려서 일부 미리 압력을 빼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는 반대로 그게 압력을 줘서 백두산 폭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에서도 만약에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에서 보다 더 큰 핵실험을 하게 되면 백두산 마그마 방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는 전제에서는 마그마 방이 분화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연구를 발표한 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의 지진학자들이 김정은한테 그 핵실험을 하면은 지진에 영향을 준다, 백두산 지진에 그런 보고를 수차례 올렸다고. 근데 다 묵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보다 더 큰 핵실험을 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강력한 핵실험을 보다 더 큰 걸 하게 된다면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그마방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고 백두산 폭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는 지진학자라면 아마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아마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은 터진다면 파괴력은 어느 정도? 1000년 전의 분화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 천년 분화, 밀레니엄 분화를 크기를 얘기했을 때는 근 뭐 몇천 년 동안 있었던 가장 큰 분화 중에 하나였던 걸로 보는 거고. 외국에서 봐도? 네, 그럼요. 사실 이런 뭐 지진이나 화산을 얘기할 때는 그 원자폭탄 예를 들잖아요.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그 당시 16만 배. 16만이요? 16만 배. 16만이요? 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생각하기로는 백두산이 훨씬 더 높은 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윗부분의 3분의 1 정도가 날아간.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근데 그 윗부분만 날아간 것이 아니고 그 지하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마그마 방이 싹 비워진 거죠. 그러면서 주저앉게 된 거고 그게 아마 그리고 당시에 저 성층권까지 당연히 올라갔을 겁니다. 예. 이거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분화들도 그렇게 네. 됩니다. 그래서 아마 태양빛도 좀 많이 가렸을 거고 당시에 아마 좀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지 않았을까 추위도 오게 될 것이고요. 분출물 양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화산 폭발 지수가 그런 건데요. 화산 폭발 지수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 폭발물의 양이 10배씩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산 폭발 지수 한 8 정도 되면요. 뭐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그런 폭발을 성층권이요? 네, 예. 굉장히 강한 그 얘기는 지표에서부터 거기까지 화산재로 다 한꺼번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데 무거운 건 얼마 못 가고 바로 떨어지게 될 거고요. 가벼운 것들은 이제 멀리 확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밀레니엄 이럽션 때 그냥 우리가 백두산이기 때문에 과장해서가 아니라 세계학자들이 인정하는 바로는 인류가 겪은 화산 폭발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백두산이? 네, 백두산이. 그래서 당시 그 화산 폭발 지수라고 하는 것이 화산 폭발 지수 7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폭발력이 그만큼 강력했고요. 그런 일이 미래에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와, 용암이 막 흘러나오는 거야? (6일) 동안 야 이거 안 멈출까봐 빙하기 온다고 막 그랬다니까. 근데 이제 화산 폭발 지수는 4밖에 안 된 거죠. 이게 뭐야? 화산재예요. 야, 이 정도 죽어요? 야, 이 정도 죽어요? 우와, 핵폭탄이 아니야? 이야. 아니 지금 바다인데도 저게? 바닷물로 못 식히나? 사랑하는 가족도 다 아니 뭐 어디로 피하라는 거야 거기서? 교수님, 방금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는데 이 남희석 씨는 여전히 중간에 먼저 터트리면 저걸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그러니까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가 해저는 바닷물이 있다고.
먼저 탕해서 그러니까 물로 바닷물이 식혀주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닷물 정도는. 그래서 이래서 과학이 설득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설득해봐. 설득해봐. 물이 있잖아. 바닷물은 네. 충분히 있다고요. 차갑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식히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엄청 더워진 상태로 갑자기 찬물 들어가면 바로 시원해지지 않잖아요. 네. 마그마 방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보통의 화산 밑에 있는 그렇지. 것들은 폭만 하더라도 백두산 아래쪽에 있는 이 폭은 100여 킬로 이상을 보고 있어요. 마그마 방의 크기를. 그거를 물을 아무리 벗어 식힌다 한들 제일 끝에 한 1, 2cm 정도나 식을지 나머지 그렇지. 아 그러면 교수님 이거네. 10kg에 가까운 나머지 부분 자 마그마 덩어리가 여기 있어. 공만한 게 있어. 야구공만한 것도 있고 축구공만한 것도 있어. 근데 나오다 보면 이 압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멈춰지는 거래요. 그렇죠. 한계가 있는 그거는 이제 마그마 방이 분화하기 직전에는 예.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제일 약한 부분을 이쪽을 막으면 다른 약한 곳을 찾아서 분화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단단히 싸면 다 한들 약한 곳을 반드시 찾게 돼 있고 그쪽으로 에너지를 해소하는 쪽 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러면 거죠. 이 압력이 이 정도면 됐어 할 때야 멈추는 건가요? 그렇죠. 예, 분할을 하게 될 때는 이 안에 있는 압력을 다 해소할 때까지 분할을 할지 일부만 해소할지도 화산에 달려 있습니다. 핵실험하다가 이거 잘못하면은 백두산 괜히 지진 건드릴 수 있다. 이거 진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있었던 핵실험 자료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지진파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더 큰 핵실험, 규모 7 정도의 핵실험을 하게 될 때 거리에 따라서 지진동의 크기가 얼마만큼이 되는지를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120km 정도 떨어진 백두산 하부에 있는 마그마방에 도달하게 될 지진파의 크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지진파의 크기에 따라 지진파가 이제 마그마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은 이제 흔들기 시작하게 되고요. 흔들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기포가 만들어지면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폭발로 연결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규모 7 정도 되는 핵실험을 하게 되면 마그마방 내에 충분한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고 화산 폭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하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 있는 지하 갱도랑 백두산이 그 마그마방이 아까 5km 밑에 있다고 했잖아요. 의외로 되게 가까워요. 한 100km 되나요? 네, 한 12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걸 이제 마그마방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백두산을 중심에 두고 반경 한 100km 정도를 이제 마그마방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마그마방이 자리 잡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계리까지 거리가 상당히 가깝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금방 받게 되고 그 영향에 의해서 마그마방의 압력이 쉽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정확한 거는 우리가 백두산 하부의 마그마방의 상태를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 크기 정도는 현재 유추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압력 상태라든가 마그마가 어느 정도까지 충진이 잘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상태라서 이게 실제로 그런 규모의 핵실험을 했을 때 정말 분화로 촉진될 수 있을까는 여전히 미지수일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이 강행한 6차 핵실험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정말.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두지 않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어떻게 하나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있냐. 참 답답한 사람들. 아, 중국까지 영향이 있었다. 와, 아니 저 정도면은 진짜 충분히 백두산에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건 그 인공지진 자체 위력이 규모가 6.3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관측된 것들을 보면 풍계리 근처에서 규모 2.6짜리, 3.2 이런 지진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뭐 갱도가 무너져서 나타난 그 2차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유발 지진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인공 지진의 규모가 7.0, 8.0까지 갔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육체 핵실험까지가 6.3인데 이게 핵실험을 회차를 반복할수록 인공 지진의 규모는 통상 세지니까 적어도 7.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북한의 핵실험 지하 갱도는 풍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갱도를 파요. 한 갱도만 계속 핵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사성 물질도 있고 이걸 나중에 핵실험하고 나서 봉쇄를 해야 돼서 갱도에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풍계리에 있는 모든 갱도들의 수명이 지금 다 도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원 온지 오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했을 때 핵실험이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에 올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장비가 너무나 노후화돼 있으니까 갱도가 사실 실체 핵실험 쉽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추도 있어요. 네, 제가 살 때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 갑자기 TV 저희 TV는 이렇게 써니 TV 이따만한 그 북한 TV는 다 그렇게 생겼는데 액션 TV가 아니고 네, 맞아. CRT. 이따만한 거, 네 그런 TV가 갑자기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 일이야 하고 누워 있다가 찬장의 그릇들이 덜렁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아파트 3층에서 살았어요. 마당에 뛰어나오니까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섰어요. 이런 게 지진이구나. 그리고 저희는 뭐 어디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지진이 일어난다는 예측 보도받은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서워서 어떡하냐? 그 찰나에 인민반장이 빨리 다 들어가래요. 들어가서 TV를 보랍니다. 그래서 전기가 안 왔는데 어떻게 TV를 봐요? 불이 금방 전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올라가서 TV를 탁 켜니까 이제 좀 전에 벗었던 이춘희가 지하 핵실험 완전 대성공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하 핵실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떨렸구나. 그다음 나중에 뭐 며칠 지나서 지하 핵실험마다 영상을 막 대대적으로 보여주면서 저희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네.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장난을 왜 하냐고요. 2006년도에 저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능 비슷한 시험을 쳐요, 학생들이. 이게 앉아서 시험을 치는데 이게 막 흔드는 거예요, 책상이. 근데 그게 끝나고 이게 뭐야, 학교가 이렇게 흔들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핵실험 뭐 하지 않았냐 그런 거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뭐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로 핵실험. 어디서 느낀 거예요? 청진? 그게 청진이었어요. 청진에서 느껴져? 그때 합리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 후에도 길주하고 명천지구에 그 무인지대가 있어요. 칠보산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핵실험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거리가 차로 한 3시간? 그 거리거든요. 중국도 흔들려가지고 중국에서 막 항의가 들어왔다. 막 이런 이연비연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아무리 화산 폭발한다 해도 김정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핵은 곧 김정은이고 김정은은 곧 핵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왜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화산이 폭발했다 이러면 그거를 미리 알 거니까 김정은 어딘가로 도피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핵이 없어졌다 이러면은 사회주의권 나라들이 핵 없을 때 이제 그 지도자들이 당했던 거 그거를 자기가 당할 거라는 예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핵은 절대로 포기 안 한다라는 생각이 불장난하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게 딱 이걸 것 같은데 만약에 핵실험하다가 진짜 영향을 미쳐서 백두산 터져. 네. 그러면 분명히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겠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터진 백두산의 규모가 크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하나의 정권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득히 넘어섭니다. 북한을 발벗고 도와줄 수 있는 정권들이 있겠지만 그 순간까지도 이제 과연 들어오는 걸 허용할 것이냐. 제일 먼저 SOS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중국의 인민해방군 쪽이 될 거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그 백두산 천지 때문에 그 물이 흘러내려서 백두산 천지를 가두고 있는 그 뚝 같은 역할하는 봉우리가 무너지기만 해도 그쪽으로 홍수가 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라하르까지 같이 겹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해결할 수 있는 걸 넘어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시뮬레이션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형을 다 이제 3D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좀 입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뭐 연구 결과도 많을 테고 우리나라가 겪게 되는 피해도 사실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상치. 예,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의뢰해서 연구가 진행된 겁니다. 물론 북동풍이 부는 날씨에 규모 7의
큰 규모로 분할을 했을 때 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예측한 건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거죠. 그 규모가 11조 1,900억. 11조 1,900억. 적게 잡아. 우리나라는 이제 화산 폭발 규모에 따라 이제 피해 정도가 다르긴 할 텐데요. 아주 큰 폭발, 밀레니엄 일업션 정도의 폭발이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영토까지 일차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확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2차 피해가 아마 주로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물류 대란으로 주로 말미암을 거라 예상이 되고 그게 이제 항공기 운송 같은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런 피해로 연결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커다란 분할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택빛을 가리게 된 화산재가 그리고 황산화물이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면 평균 기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지구온난화의 해결로서 본다기보다는 사실 냉해가 발생하게 되고 신박한데요? 아니, 예전에 이렇게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오히려 지금 와서는 수기적으로 화산을 폭발시켜서 온도를 떨어뜨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하나 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망스러운 얘기는 만약에 지금 천지가 크잖아요. 수증기가 같이 올라간다고 하면 수증기는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또 부추길 수가 있어요. 성층권에 가면. 성층권은 대기 자체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 또 독실 선생님께서 방금 수증기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최근의 화산 폭발 피해는 2010년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거예요. 비행기 못 뜨고. 비행기 못 뜨고 왜 못 떴냐면은 아이슬란드 말 그대로 아이스랜드잖아요. 빙하예요. 여기에 뜨거운 용암이 부딪혔으니까 빵 터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화산재가 11km까지 올라갔거든요. 나뭔 얘기가 있어. 11km가 하필이면 그것이 이제 민항기들의 순환 고도약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 이 항공편의 30%가 마비가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최다 규모의 공항 폐쇄였어요. 피해 규모가 얼마였냐면 당시에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요 화산 폭발 하나 때문에 1조 8,800억 원의 손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두산 폭발이 1,000배 규모였어요. 와. 이게 만약 말도 터지면 안 돼. 계산이 안 와. 돼요.